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제 정치권은 제21대 총선 체제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해 거대 양당 구도가 아닌 실질적인 다당대 구도가 전개될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김봉준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 이기재 전 새누리당 당협위원장과 변경된 게임의 룰, 그 영향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 어떤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했던 식물국회가 이제는 동물국회 오명까지 쓰게 됐습니다. 화면부터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공직선거법 보세요 지금 이게 일부 뭐예요? 개정 법률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선거법이 이렇게 날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질서 유지, 이 날치기가 질서 유지해 주세요. 단상에서 이제부터 내려가 주세요. 이 날치기가 뭡니까 이게 지금? 내려가 주세요. 피켓이 날리기도 하고 결과는 어떻게 차치하더라도 이 모습을 보셨을 때는 두 분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저런 장면을 보는 게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20대 국회 내내 그랬던 것 같습니다. 특히 2017년 5월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국민들께서 민의를 수렴을 해서 아무튼 문재인 정부를 어려운 여건에서 탄생을 시켰는데 그 이후의 국회 모습은 늘 저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민들이 선택해 주시고 국민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이런 정치 지형들을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자세가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그때부터 정말 여기 앵커께서 말씀하셨고 자막에서 나왔지만 식물국회로 계속 이제 이어져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거법 개정이라든가 사법개혁 관련돼서 이 대한민국의 어떤 변화에 큰 기준점과 상징이 되는 이런 개혁 과제들을 처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이제 왔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이 자유한국당이 계속 이 법률안 상정부터 막으면서 패스트트랙이라는 조금 이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300일이 넘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 마지막까지 저런 모습을 국민들께 보이는 것 자체가 정말 20대 국회에 이 거의 종말적인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여준 게 아닌가 해서 좀 씁쓸하고 국민들께 굉장히 이 큰 사과를 드려야 될 모습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보셨어요? 저런 모습을 연출하게 된 거는 어쨌든 여든 야든 공동의 책임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저런 몸싸움까지 하게 된 게 사실 전에는 1년에 한 번씩 사실 보던 거였어요. 옛날에 예산안 통과 관련해서도 늘 저런 몸싸움이 있어 왔는데 이번에 어쨌든 2012년에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에는 몸싸움이 거의 없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됐는데 이번에 사실 저런 몸싸움까지 이거 거의 예견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면은 이번에 통과된 게 이제 선거법인데 선거법 관련해서는 여태까지 민주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한 번도 제1야당의 동의 없이 이렇게 날치기로 통과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있는 일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이것들이 패스트트랙에 상정돼서 온 거지만 기본적으로 패스트트랙의 국회 선진화법의 정신 자체가 5분의 3의 정신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어떤 찬반이 있었을 때 충분한 숙려 기간을 거쳐서 330일의 숙려 기간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리고도 안 될 경우에 통과를 하지만 통과될 때도 과반수라기보다는 5분의 3, 즉 60%까지 동의가 된다면 그러면 정상적 절차에 의해서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정신이 그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필리버스터도 역시 5분의 3의 국회의원이 동의했을 때 중지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필리버스터를 쪼개기 국회를 통해서 편법으로 꼼수라는 쪼개기 국회를 통해서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는 초유의 일이 또 벌어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례가 없었던 여러 가지 꼼수들이 난무하면서 여야의 극한적인 감정에 고립해였고 결국 저런 이제 물리적 충돌까지 낳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국민의 어떤 정치 수준은 굉장히 높아졌고 경제 발전 수준도 대한민국이 세계
탑 10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 수준은 여전히 후진적이고 이렇게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실망한 그런 하루였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저 저희- 팩트 체크 하나만 좀 예. 수정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 같은 경우는 여야 합의 없이 처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그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차원에서 선거법 개정은 여태까지 1981년도에 전국구 제도가 도입될 때, 그다음에 1988년도에 소선거구제가 도입이 될 때 두 번 정도 경험이 있었는데요. 이때 역시 그 국민적인 합의나 국회에서의 전체적인 합의를 통해서 처리하지는 않았었고요. 그래서 그 뭐 선거법 그 개정이 그 한 번도 뭐 국회에서 합의 없이 처리된 적이 없다라는 거는 팩트가 아닌 거고요. 그 선거구 획정과 그거에 관련된 관련해서 거라고 조금만 말씀드리면 제가 예. 이제 그 말씀드렸던 게 이제 민주정부 수립 말 그대로 지금 그 이 정권을 구성하고 있는 386 세력이 결국 80년대 민주화 이후에 지금 중추가 됐지 않습니까? 민주정부 수립 이후에 문민정부 수립 이후에 그러니까 군사 독재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예. 그 이후에 공직선거법은 한 번도 합의 없이 처리한 적이 없었다. 공직선거법 이렇게 개정이 말씀드린 없었어요. 거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런 선거제 88년도에 개혁과 관련된 소선거구제 개정이 개정이 있었는데 없었다니까. 그때 역시도 양당에 네. 어느 정도의 암묵적 합의 하에서 갔던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뭐 과거를 떠나서 결과가 어떻든 간에 지금 이 과정 자체가 이렇게 육탄전이 벌어지는 과정은 국민들도 굉장히 큰 실망감을 매우 갖고 비정상적인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부분인데 저희가 계속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눈에 띄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한국당 이은재 의원의 육탄 방어가 포착되기도 했는데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국회 본회의 모습입니다. 문희상 의원 의장석으로 어렵게 걸음을 떼고 있는 모습인데 그 아래 보시면 이은재 의원 모습 보이시죠? 네, 주저앉다시피 하시면서 뭐라고 고성을 지르기도 하고요. 문 의장이 옆구리를 가격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뭐 뭐라고 외치는지는 명확하게 들리지는 않습니다만 이 모양으로 봤을 때는 자세히 한번 보시죠. 뭐 피켓이 날아다니기도 하고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성희롱하지 말라 뭐 이런 발언이 나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방금 전에 국회 선진화법 정신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국당의 이런 행위가 또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죠. 그 이 회의 방해를 목적으로 폭정을 행사할 경우에 예, 최대 징역 7년, 그다음에 2천만 원까지 그 처벌 조항을 국회 스스로 만들어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이은재 의원을 비롯해서 이번에 또 국회 본회의장에서 저런 폭력적인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 지난번에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할 때도 저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이거는 뭐 검찰이나 사법기관이 관여할 일이 아니다. 이거는 국회의원들의 정치 영역이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셨는데 예. 과연 저 장면을 보고도 그렇게 주장을 하실 수 있을지 참 의문이고요. 정말 그 좀 어이가 없는 상황이 계속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육탄전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문희상 의장 거친 언사가 또 오고 왔습니다. 의장석에 앉자마자 어떤 언사가 오고 가자 자주 섞인 이야기로 또 다른 이야기도 했었는데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문희상이는 하루에도 12번씩 요새 죽습니다. 예, 이미 죽었어요. 헛개비만 남고 알맹이는 다 없어졌어요. 육탄전도 벌어졌지만 거친 언사가 오고 가기도 했습니다. 매국노 뭐 이완용이라거나 뭐 부패 관료라고 야유하기도 했었는데 문희상을 국회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또 윤리특위에 제소한다는 내용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그 문희상 국회의장님이 이제 사실 국회의장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삼부 요인이고 그다음에 의전설로 2위 대한민국의 의전사 2위신데 그러면 상당히 존중받아야 하죠. 그러면 예. 이제 국회의장은 원래 상당히 그 의장이 되는 순간 당적을 내려놓고 무소속으로서 국회를 중립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문희상 의장님이 지금 최근에 있었던 그 패스트트랙 전국 속에서의 보여주는 모습은 그러니까 민주당을 일방적으로 호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그리고 법적으로도 맞지 않는 그러니까 심재철 그 한국당 원내대표가 말씀했습니다만 이번에도 또 그
그러니까 회기 결정의 건을 임시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이라고 그 상정되어 있는, 그러니까 필리버스터가 통과된 선거법을 맨 처음에 상정해서 통과시켰거든요. 예. 그러면 결국은 회기가 결정되지도 않은, 임시회가 성립도 안 된 상황에서 선거법을 가장 먼저 첫 번째 안건으로 통과시킨 사례가 됩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이건 잘못됐다.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국회법 위반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예. 국회법 위반으로 뭐 윤리특위에 제소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핵심인 선거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지 242일 만에 통과가 됐습니다. 한국당은 즉각 반발하기도 했었고 또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늘 기자회견을 또 열었습니다. 발언 들어보시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어제 죽었습니다. 좌파 영구 독재를 하겠다며 집권 여당과 좌파 2, 3, 4중대들이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채 선거법안을 날치기 처리했습니다. 모든 과정이 불법이었고 그런 점에서 원천무효입니다. 오늘 휴일 기자회견에서도 국회법 위반이다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심재철 원내대표도 똑같은 말씀 또 해주셨는데 원천 무효 주장을 내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니, 저는 뭐 지금 이 주장도 그렇고 문희상 국회의장을 윤리특위 제소하는 거, 그 다음에 뭐 또 헌재에다가 또 제소한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예. 저는 그런 거는 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뭐 그렇게 판단할 수 있죠. 예. 그래서 근데 이게 그 국회 의사 일정들을 계속 방해하고 또 이제 거리로 나가실 것 같은데요. 또 거리로 나가서 정말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가지고 또 국민들께 또 호소 아닌 호소를 하고 이런 정치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정말 빨리 이 중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자유한국당에서 이게 법적으로 원천무효에 해당이 되면은 그런 법률적 절차에 의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유한국당은 역사적으로 법조인들 중심으로 구성된 정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검사 출신 많고요. 예. 판사 출신들도 많아요. 그런데 저런 정당이 어떤 국회에서 합법적인 권한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렇게 거리로 나가고 폭력적인 행위를 국회 내에서 하는 것, 이것보다는 저는 차라리 법률적인 문제 제기하고요. 뭐 소송하고 차라리 이런 일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뭐 이게 뭐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이 지금 이미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뭐 원천 무효다 이런 주장을 내놨을 때 과연 근거가 있을까 이런 의문점은 드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회법에 근거하면은 원래 이제 그 임시 회기의 결정의 건을 먼저 해서 며칠까지 이 회를 결정할 건지를 하고 나서 법안 예.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게 선호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도 예산안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예산안을 통과시켜 놓고 나중에 예산 부수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그러니까 법의 성립 자체를 뒤죽박죽 만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법 위반을 하고 계시다. 국회의장께서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이고, 또한 이런 이번에 통과한 선거법은 굉장히 위헌적 요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재철 원내대표가 얘기하듯이 직접 선거의 기본이 안 돼 있다. 우리가 직접 평등 비밀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관련해서 직접 선거를 하면 결국은 그 지역구의 국회의원한테 한 표를 던지고 정당에 한 표를 던지는데 이 정당에 던지는 한 표가 지역구하고 연계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헌법에는 연동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것이고, 또한 이 연동형과 관련해서도 그 비례대표 관련해서 병립형 그 비례대표 의원과 연동형 비례대표 의원이 혼재하거든요. 그러면 그 우리 일반 유권자가 표를 던졌을 때 이 표가 어디로 행사되는지가 불분명하고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 사표가 되고 어떤 사람의 표는 비등가적으로 더 많은 의석을 소수당에게 주는 형태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평등 선거에도 위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헌법소원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만 전문가들 그 헌법 관련자들로 볼 때는 상당히 위헌적 요소가 많다는 평가를 좀 받고 있는 거죠. 예, 지금 뭐 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뭐 병립형과 연동형의 혼재라든가 비등가적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적 인원 167명 중에 156명이 찬성했습니다. 선거법 개정안 핵심이 뭔지 한번 짚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픽 보시면서 설명드리죠. 자, 일단 지역구 의석 수가 253석으로 그대로입니다. 비례대표도 47석을 유지하되 대신에 비례대표 의석 중에 30석을
연동형,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해서 연동률 50%를 도입하게 됩니다. 정리를 하면 정당 지지율에 비해 지역구 의석수가 많으면 상대적으로 적게 비례대표를 배분받고 또 그 반대의 경우에는 비례대표를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긴 한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뭐 다시 한번 또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을 드립니다만 그래도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대 양당이 아닌 뭐 군소 정당이 유리한 시스템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는 의견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부분이죠? 저는 그러니까 뭐 유리하다고까지 얘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기존의 소선거구제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취약점이 있었습니다. 예. 이게 국민의 한 30-40%의 국민들이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의석수는 10% 이하로 이 의석이 되면서 일단 국민들의 어떤 지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하고 득표율과 의석수의 어떤 괴리 간극이 너무 크다. 이게 이제 수십 년간의 어떤 정치개혁 과제로 우리 학계나 정치권에서 논의해왔던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최소한 제도적으로 조금이나마 좀 해소를 해보자라는 게 이번 선거법 개정의 핵심이거든요. 예. 그래서 유리할 정도로 뭐 그 실제 지지를 20% 받는데 30%까지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거나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어떤 취약했던 부분들을 조금 보완했다는 정치개혁 차원에서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 뭐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도 지난 총선에서 사표가 50% 나왔다 이런 뭐 근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표를 줄이기 위한 대안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이번 이제 내년 총선이죠. 내년 총선에 또 하나 바뀌는 점이 만 18세로 선거권 나이가 낮춰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18세로 낮춰지면 그 18세 유권자가 한 50만 명, 그러면 253개 지역구로 나누면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예. 예, 단순하게 이제 나눴을 때. 그러면 그 수도권 같은 경우는 거의 1,000표 이내 싸움을 하는 그 지역구가 많거든요. 예. 그러면 18세의 그 유권자의 민심이 당락을 좌우할 수도 있는 변수가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8세 만 18세 이제 유권자들에 대한 정치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준비해 오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수 쪽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거는 만 18세 부분이 고등학생들이 다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또 이게 이 복잡한 정치의 문제를 이렇게 학교로 끌어들이는 거 아니냐. 특히 또 전교조가 너무 세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인원고 학생들 그 문제에서 발생하듯이 전교조의 편향적 교육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잘못된 표심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우려 이런 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어차피 이번에 법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우리 정부나 이런 정당 차원에서 결국 이제 만 18세가 되는 학생들에 대한 정치 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학생들의 정치 교육이 굉장히 제한적이지만 이미 선진국에서는 예를 들면은 독일 같은 경우도 이제 보이테스 바흐 협약을 통해서 이미 많은 학생들에게 정치 교육을 어떤 좀 더 중립적이고 그리고 가치 중립적으로 바라보면서 이런 것들을 논쟁성을 유지하고 그럼에 따라서 어떤 극좌와 극우로 학생들이 쏠리는 걸 방지하는 정치 교육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교육들을 좀 더 국가가 중립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이번에 찾아내야 된다. 이런 것까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본회의 통과를 통해서 국가적으로는 과제가 있을 텐데 또 이제 어차피 통과됐기 때문에 당 입장에서도 어떤 대안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중에서 하나가 오늘 오후에 심재철 원내대표 선거 악법에 대비해서 비례정당 창당을 검토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내년에 비례정당의 창당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현실화될까요? 아니 뭐 자유한국당 판단에 달렸는데요. 그러니까 비례한국당이라는 비례정당이 만들어질지 안 만들어질지는 뭐 자유한국당 판단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성공할 거냐? 예.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이 선거법 문제든 공수처 문제든 이분들 논의와 주장에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완전히 배제돼 있어요.
완전히 배제돼 있고 예. 정당의 논리만 지금 있는데요. 저런 정치를 지금 현 시대의 우리 국민들이 저는 용납할 리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자가당착에 이제 결국은 빠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 현재의 그 정당 안의 리더십이라든가 갈등 관계를 봤을 때 과연 뭐 50석이든 얼마든 띄어내서 총선용으로 비례정당을 만들었을 때 과연 이게 현재 황교안 대표 뜻대로 그게 관리 감독이 될 거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정당 체제가. 그거는 다른 정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치 뭐 어떤 그 이 논술 시험 보듯이 예. 뭐 이렇게 짝짝 그어 가지고 정치를 기획하는 거는 저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저는 보십니까? 그 어차피 한국당에서 지금 누더기 선거법이 통과됐고 예. 그 선거법 하에서 정당은 최대 의석을 자기가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서 의석수 확보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당이 비례 한국당을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한국당 입장에서는 비례 한국당이 과연 유리할까? 그걸 전 검토해 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의석수로 단순하게 현재 정당의 그 지지율을 감안해 의석수를 계산하면 한 10석 정도는 더 얻을 수 있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10석을 위해서 과연 253석의 지역구의 그 여론을 악화시키는 우를 범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선거에 들어갔을 때 한국당은 민주당은 이 비례 위성 정당에 대해서 자매 정당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할 거고 한국당은 이거를 방어하기에 전전긍긍해야 되는 상황이고 예. 또한 처음 만들어진 정당과의 어떤 자매 결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시간을 낭비하면서 오히려 정말 이번 총선에서 그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 견제의 목소리를 내면서 그 유권자의 마음을 얻어야 될 텐데 그것에 오히려 집중하지 못하고 괜히 정당을 만드는 논쟁에 끌려다니면서 오히려 큰 그러니까 소탐대실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정확히 한국당에서 지켜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비례정당 창당의 어떤 현실성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의 의지에 따르겠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두 분 모두 의문을 갖고 계시고요. 자, 이쯤에서 선거법 개정안 얘기는 끝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패스트트랙 법안, 오늘 한창 진행 중인 공수처법 얘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본회의에 상정이 됐습니다. 한국당 여전히 필리버스터에 돌입을 했고 오늘 자정에 종료가 될 예정인데 여야의 쟁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억지 춘향의 수사와 기소 결과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진경준 검사장이라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타이를 수 없는 권력, 그것이 바로 검찰의 현주소였고 공수처가 무슨 권한으로 검찰과 경찰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하고 수사를 하라 마라 그러고 보내라 보내지 마라 그러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크게 봤을 때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과 반대편을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 갈리고 있는데 또 지금 쟁점을 봤을 때는 공수처법 수정 의견서를 검찰이 내기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제 범죄 통보 조항이 들어갔다 이런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데 이 쟁점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두 가지를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예. 이것도 이제 처음에 공수처 논의됐을 때하고 조금 이제 초점들이 달라지고 있는데 예. 그 먼저 이제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죠. 그 이 정적을 그 다 말살시키는 기관으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수처장은 그러저런 어떤 정치적 중립성이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죠. 예. 그래서 4+1에서도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그 다뤄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5분의 4가 동의하지 않으면은 대통령한테 제청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이 그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라는 어떤 명분 하에 굉장히 이 광폭적인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개인의 어떤 캐릭터 이런 것도 크게 작용하겠지만 우리 국민들 수준이 그만큼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 국민들이 지켜보는 데 있어서 검찰기관이라든지 준사법기관을 어떤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면서 어떤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이미 지나가 있습니다. 그런 예. 측면에서 공수처장의 어떤 그 임명 절차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하는 거는 저는 그건 반대를 위한 의심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화면에 나왔던 범죄정보 통보입니다. 범죄정보 통보. 일단 공수처법의 근간은 이제 판사와 검사에 대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공수처가 갖게 되지 않습니다. 예.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 수사권과 기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 검찰이나 경찰에서 이 범죄 정보가 수집이 되면은 어느 단계에서든지 넘어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소를 할 거 아닙니까? 수사를 하고. 그런데 이게 그럼 어느 시점에 어느 절차로 이 범죄 정보를 공수처로 넘길 것인가가 규정이 안 돼 있으면은 오히려 운영상의 혼란이 더 가중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범죄 정보입니다. 범죄 혐의가 있는 정보가 취득이 됐을 때는 당연히 수사권을 갖고 있는 기관에다가 제공을 해줘서 이 범죄 혐의를 확인을 하고 처벌을 해야 되겠죠. 그런 차원의 수정이 검토가 됐던 건데요. 이거를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는 좀 과하다고 봅니다. 지금 그러니까 검찰 측 입장이나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이 쟁점에 대한 부분이 그러니까 수사기관, 검, 경 등의 수사기관이 고위 공직자에 대한 범죄 정보를 입수를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에 보고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예, 어쨌든 알려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고지 의무가 있는 그렇게 하다 보면 공수처 입장에서는 그것을 알고 암묵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됐든 간에 좀 없앨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거든요. 맞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어떻게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이제 인지한 즉시 통보하라고 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러니까 인지를 하고 이제 수사가 진행되는 건데 수사도 제대로 못 해본 상황에서 어떤 뭐 범죄 혐의가 있는 것을 인지했을 때 바로 그 공수처에 통보하지 않습니까? 그럼 공수처에서 이 수사 이건 우리가 할 테니까 우리 넘겨 그러면 검찰에서 무조건 넘겨야 됩니다. 현행법으로 따지면 그렇게 되면은 그 검찰이나 경찰에서는 수사도 못 해보고 공수처에 갈 것이고 공수처는 뭐 25명의 검사들이 뭐 규모가 큰 것도 아닙니다. 수많이 쌓이는 이런 그 조사 어떤 인지하고 수사에 넘어온 건에 대해서 어떤 것은 그냥 덮게 될 것이고 어떤 것은 지연하게 될 것이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 아주 독소 조항이다 이렇게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예, 지금 뭐 양쪽에서도 다른 그게, 짧게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건 이제 공수처 자체를 반대하는 거는 논리적으로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여져요. 네. 또 특히 검찰 입장에서 어떤 검찰의 여태까지 있던 막강한 권한을 일단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 요 범죄 정보를 고지하는 일을 가지고 검찰의 마치 정상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걸 아예 못하게 한다거나 지금 검찰이 뭐 진경준 씨 문제라든가 BBK 이런 것처럼 공수처도 이거를 이 어떤 권력의 입맛에 맞게 뭉갠다거나 이런 것들을 가정해서 비판을 하는 거는 지금 공수처 논의 단계가 한참 앞서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수처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논쟁할 수 있지만 지금 이렇게 막 사변적인 거를 가지고 공수처 전체에 문제 제기를 하는 거는 전 맞지 않고 고위공직자하고요 판사, 검사, 국회의원들은요 수사권이 저 법에 의해서 공수처가 갖게 되는 겁니다. 검찰이 수사하는 게 아니라 아까 검찰이 수사권이 있는데 그걸 공수처로 뺏기는 게 아니라 저 보고 의무 조항 때문에 이 대상자들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은 부패에 관련돼서 공수처가 갖고 있는 게 공수처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누가 뺏기고 이런 과정들이 있을 수 없는 거고요. 이 법에 의해서 공수처가 철저하게 수사를 하게 돼 있는 거죠. 예, 과잉된 권한이다. 아니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유재수 감찰 무마건하고 김기현 하명 수사건이 지금 예. 최대 핵심 아닙니까? 예. 이런 건이 인지됐을 때 검찰에서 인지를 했지 않습니까? 혹은 검찰에 무슨 고발이 제출되거나 이게 공수처로 넘어가는 겁니다. 수사가 필요하면은 인지 단계에서 인지를 시켜야죠. 공수처에 넘어가면 이제 공수처에서 그걸 하는 건데 그럼 공수처에서 그거를
덮으면 혹은 왜- 지연하면 그냥 근데 왜 처리가 덮는다고 되는 겁니다. 상상을 하는 네, 거고 두 분은 모르겠어요. 지금 그런 우려들 말씀하시고 왜? 계시는데 지금 아까 일각에서 말씀드렸듯이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예. 공수처장은 그렇게 임명할 수가 없어요. 아유, 임명 절차를 보면 결국은 그 추천위원회가 있지만 결국은 그 여당과 그다음에 법원 행정처장 해갖고 다수가 결국은 2명을 뽑아서 대통령한테 보내는 근데 거고 거기는 대통령이 거기에 임명하는 거라 야당이- 거기 아무리 그 절차적으로 있다 자, 하더라도 그건 자, 대통령이 제가 임명하는 거랑 정리하도록 똑같은 하겠습니다. 겁니다. 지금 두 분의 우려가 있긴 한데 지금 일각에서는 그러한 뭐 범죄 통보 조항에 대해서 어차피 또 전산 시스템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를 없앨 수 없다. 근거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그건 있고요. 이제 수사 기록만 하지만 남는다는 그럼에도 얘기죠. 불구하고 과잉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우려까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오히려 검찰이 어떤 범죄 정보를 자. 인지를 했을 때 예. 덮으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수사하게 해줘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이미 시스템상으로 있기 때문에 보완될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의견들도 있는 겁니다. 자, 워낙 지금 이제 여야가 굉장히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오늘 지금 두 분 말씀들도 조금 더 이제 논쟁이 격화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김봉준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 그리고 이기재 전 새누리당 당협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